오늘은 실글 유튜브 전략이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실글은 무엇이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영글이라는 단어 대신에 실글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실버가 여기저기서 끌어들여서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 이런 것을 저는 실글이라는 단어로 한번 표현을 해보았습니다.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 꼭대기에 올라서 그 전체를 꿰뚫어 보면서 그 방향을 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략이죠. 그래서 요즘 비대면 시대에 유튜브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먹방, 먹는 것으로 유튜브를 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여행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부동산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오락을 하면서 유튜브를 하는 분이 있고, 특히 아이들 장난감을 소개하면서 유튜브 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대박을 많이 내고 있는 분들이 있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노년에 어떻게 하면 노년을 잘 지낼 수 있는가, 노년 전략에 대해서 또 유튜브를 만들어서 많이 그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 그 틈새 지장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면 그 틈새 시장을 우리가 확보를 할 수 있고, 그리고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유튜브 전략을 하면서 이러한 그 문장을 하나 먼저 띄워보겠습니다. 기억은 사전 정보에 비례한다. 우리는 기억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기억을 먹고 삽니다. 기억을 못하면 치매에 걸리는 것이죠. 기억에는 아주 짧은 시간에 단기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장기 기억으로 또 갖고 가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억들이 어떠한 사전 정보에 비례한다는 그러한 생각을 나는 늘 갖고 있습니다. 거꾸로 보면 젊어진다는 그림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젊어졌습니다. 그 순간을 포착한다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갑자기 젊어졌습니다. 그래서 늙고 젊고 하는 것들도 그것이 별거 아니다. 어떤 순간의 변화다. 이렇게 이것을 보면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항상 젊음을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음에 젊음의 정신을 지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아주 긍정적인 정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된 곳의 번호는, 이런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죠. 어른들도 못 맞춰요. 홍콩 초등생들은 잘 맞췄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 초등생은 잘 못 맞췄다고 하죠.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죠. 빨간 차와 파란 차가 주차된 곳의 번호는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이것을 풀 때 상당히 철학적인 문제가 있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떠한 문제에 부닥쳤을 때 바로 볼 줄도 알고
또 거꾸로 볼 줄도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가 거꾸로 본 상태에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저 자동차가 진입하는 쪽에서 그쪽에서 바로 보아야 됩니다. 그러면 답이 보입니다. 그러면은 빨간 차하고 파란 차가 진입된 쪽에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맨 오른쪽이 몇 번이죠? 86번입니다. 그 다음이 87번, 88번, 89번, 그 다음에 뭐가 되겠어요? 90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1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거꾸로도 한번 보고 바로도 한번 보고, 그래서 어떤 것이 바로 진실인가 우리가 바로 판단하고 진실된 쪽으로 우리가 뜻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면 실글 유튜브 전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 코딩이라는 책을 쓰면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 느낀 점을 모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문제를 발견하고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에피소드를 많이 발굴해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 사고를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만들어서 어떤 통합적 사고를 함으로써 해결하는 방법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가해 없는 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면에 좀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듈 학습이라는 것을 만들므로써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을 간단히 줄이고 이것들을 서로 분류해서 그래서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서 이런 것을 우리가 모듈 학습을 만들므로써 가해 없는 세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유쾌한 세상, 유머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들기 위한 어떤 방안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를 심플하게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문제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문학 코딩은 그 여러 가지 바탕이 인문학에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에 또 중점을 두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딩의 세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질문하는 습관을 많이 만들고 생각의 근육을 우리가 튼튼하게 울퉁불퉁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여러 가지 독서로 가능하겠죠. 여러 가지 낯선 곳에 현장 경험을 통해서 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이라서 화학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에 가볼까 합니다. 이런 화학이 뇌과학과도 연결이 되니까 뇌과학 분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자연 현상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것들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시대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이러한 것들이 우리 사회 전반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령사회가 되고 있죠. 우리나라보다 더 심한 일본은 벌써 고령사회의 그 곤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그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러한데 어떻게 대처해야 될 건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가를 아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인지인데, 이런 메타인지의 성향이 높을수록 어떠한 학습의 효과도 높아지고, 그리고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보 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 요즘 태어나는 세대들은 태어나서부터 스마트폰과 익숙해져 있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러나 나이가 점점 많아지는 우리 실버들은 그 정보에 다가가는 그 기회가 적고 정보에 소외되는 그러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 격차를 어떻게 하면 줄여나갈까 하는 것이 또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꿈을 가져야 됩니다. 꿈이라는 것은 우리를 날개하는 날개와 같습니다. 그러나 꿈이 허황된 꿈이 되어서는 안 되죠. 반드시 꿈을 가지는 순간 무엇인가를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버릴까 하는 것도 꿈과 함께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 100세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 건강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려면은 기본적인 연장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본기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배워야 되죠? 바로 이런 것들이 오늘날의 사회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두되는 것이 평생교육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퇴직하고 나서 그것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평생교육에 입학하는 입학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평생교육에 또 근간이 되는 것이 저는 코딩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코딩 그러면 예전에는 상당히 어렵게 느껴졌는데, 요즘은 프록식으로 해서 이 코딩의 기본 개념을 알려주는 그러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또는 파이썬, 빅데이터, 이런 것들이 이제 코딩 교육의 근간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접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고령사회의 정보 격차 시대에 잘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유튜브에 만들 그러한 내용들을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카톡에서 행복역치라는 그러한 단어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복역치 관심이 있었습니다. 행복도 관심이 있는 거고, 역치라는 얘기도 이 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톡에서 받은 그런 에피소드 얘기를 갖고 관심 단어를 분석하고 이것과 관련 분야를 연결을 해서 유튜브를 만들 거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카톡 내용, 그리고 행복이라는 단어, 그리고 역치라는 단어, 이것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제 만들어 보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치라는 단어는 생물, 과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젖산과 관계가 있고, 이것과 또 관련된 코리 회로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운동 생리학이라든지 생물학에서 많이 나오는 그러한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스토리로 만들까 생각하다 보니까 좋아하는 운동부터 한번 이 얘기를 나눠보는 것입니다.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뭐죠? 수영입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운동 5번째가 수영입니다. 그 다음은 뭐겠습니까?
그 다음은 등산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은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뭐 예상되는 그런 운동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야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축구가 되겠고, 첫 번째가 이제 관심의 대상이 되는데, 첫 번째로 좋아하는 운동은 누구나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아주 우리에게 유용한 그러한 운동입니다. 걷기 운동입니다. 저도 이 걷기가 1위로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걷기 운동을 할 때 빨리 걷는 것도 있고 느리게 천천히 걷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산소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가르는 길이죠.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걷게 되면은 충분한 산소 공급이 돼서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우리의 근육이 지구력을 기르는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 근육이 발달을 합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뛴다든가 빠른 걸음으로 이렇게 걸을 때는 산소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는 무산소 운동이라고 하죠. 이때는 우리가 어떠한 근육이 발달되느냐 하면은 어떤 그 지구력보다는 순발력, 순발력을 기르는 100m를 달릴 때 그 순발력이 필요하죠. 그런 순발력을 기르는 그러한 근육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이 있는데 이때 무산소 운동을 할 때는 포도당이 젖산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젖산이 쌓이게 되면은 우리가 근육통을 일으키고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젖산을 얼만큼 견딜 수 있느냐, 그 최소값을 우리가 젖산역치라고 하죠. 젖산역치가 높으면은 운동을 하더라도 오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역치라는 것은 문턱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떠한 운동을 심하게 했을 때 견딜 수 있는 그 최소값, 그 문턱값이 되는 것이죠.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최소의 자극, 이것을 우리가 역치라고 합니다. 젖산은 고강도 운동 시 생성이 되는데 그 구조식은 옆 그림과 같습니다. 유산소 운동은 운동 강도가 낮은 경우를 우리가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고 이때는 산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무산소 운동은 운동 강도가 높은 경우 무산소 운동이 되는 것이죠. 산소가 부족하니까 이때 포도당이 산소를 이용 못하고 젖산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젖산이 많이 쌓이게 되면 우리가 피로하고 근육통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역치라는 것은 어떤 흥분할 수 있는 그런 값을 가름하는 것인데 역치값의 역수가 바로 흥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역치가 낮다는 것은 쉽게 흥분할 수 있는 것이고 역치가 높다는 것은 오래 견딜 수 있고 그리고 흥분을 우리가 더디더디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치값이 이제 점점 올라갈 수가 있어요. 운동 강도를 높이면서 어떤 감각이 어느 정도까지는 견뎠는데 그 이상은 못 견디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운동을 자주 강도를 높여서 하게 되면은 그 감각이 점점 무뎌져서 이렇게 해서 감각이 순응이 돼서 더 큰 자극을 주기 전에는 자극을 못 느끼게 되는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젖산 역치에는 코리 회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생물에서 상당히 우리가 잘 기억하고 활용해야 될 그런 회로죠. 그러면 젖산에 대한 코리 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루코스 우리가 포도당이라고 그러는데 이 육탄당이죠. 간단히 구조식을 그리면은 위 그림과 같습니다. 그리고겐이 이제 근육 속에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육인산 포도당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게 그루코스에서도 올 수가 있고 근육 속에서도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피루부산이 되죠. 삼탄당이 됩니다. 그래서 탄소가 3개 있고 카르복실기 그리고 케톤기가 저기 보이네요. 그럼 이것이 이제 산소가 없을 때 고강도 운동에서 젖산으로 변하죠. 그래서 젖산이 어느 정도 생길 때까지는 우리가 견디는데 이제 젖산이 많이 생기면은 우리가 피로도를 느끼고 근육통이 오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적산역치라고 합니다. 이것도 자꾸만 운동을 세게 오래도록 하면은 이것도 수능을 해서 적산역치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젖산은 상당히 화학에서도 중요한 그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탄소 주위에 있는 작용기라고 그러는데 작용기가 모두 다르죠. 그래서 이 탄소를 우리가 비대칭 탄소라고 그러는데 바로 그러한 점에서 우리가 화학에서 주의 깊게 많이 다루는 그러한 질입니다. 그래서 이 젖산이 많이 생기면은 그 간으로 가게 되는데 간에서 다시 피루부산이 되고 산소를 많이 이제 마시게 되면 이게 그리고겐으로 우리가 만들어져서 간에 저장이 되죠. 그리고 우리가 필요할 때 육인산 포도당으로 되고 이것이 글루코스로 다시 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코리회로라고 그러는데 이 코리라는 게 체코 사람입니다. 이 체코 사람 부부가 이 회로를 발견해서 부부가 공동으로 노벨상을 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코리 회로에 대해서 잘 이해가 되셨나요?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아인슈타인의 글을 하나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영어로 되어 있는데 뭔가 눈에 잘 들어오십니까? 한글로 이렇게 잠깐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혼돈 속에서 단순함을 찾아라. 논쟁 속에서 하모니를 찾아라.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기회를 찾아라. 이러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우리가 새해에는 희망찬 그러한 꿈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복생어밀에는 사자성어로 끝맺음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행복은 조그만 일에서부터 싹튼다. 이러한 얘기인데 우리가 처음에 행복 역치라는 데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행복은 아주 커다란 데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역치를 낮출수록 역치를 낮게 할수록 사소한 것, 조그만 것에서부터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가 복생어미에서부터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